안녕하세요. 제가 사연 채널을 찾는 재미로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제 얘기도 한번 신청을 해봅니다. 정말로 소개가 될지 어떨지 궁금하고 떨리기도 하네요. 제 남편이 3남매 중에서 막내 셋째인데요. 첫째가 시숙, 둘째가 신우입니다. 시숙은 어느 한 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신 인물이죠. 그걸 아무나 하나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숙하고 동서 사이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고요. 자기 부친이 잘 나가는 인물이니 그 자식들도 그랬을까요?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폼나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집안 사람들은 다 알았죠. 우리나라에선 공부로 절대 싸게 안 보였기 때문에 억지로 적당한 학위라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학교들을 물색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라리 영어라도 좀 배우고 넓은 세상이라도 보면서 그렇게 지내라는 취지에서 그 아들이 미국에 보내졌던 거예요. 그리고 딸 쪽은 공부를 잘했어요. 명문대를 졸업해서 외국계 기업으로 폼나게 들어갔습니다. 미국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자기 오빠와는 다르게 집안의 자랑이었죠. 잘난 딸을 둬서 그런 걸까요? 동서는 이런 소리를 곧잘 했습니다. 난 있잖아. 세상에서 제일 싫은 여자들이 뭔지 알아? 자기 스스로 뭘 해볼 생각을 않고 남자 하나 의지해서 결혼 하나로 인생 어떻게든 해보려는 여자들이야. 특히 어린 것만 믿고서 나대는 년들 있지? 그런 것들이 진짜로 같은 여자 망신 다 시킨다니까? 그렇지 않아? 꼭 으스대면서 빈정대는 말투로 그런 소리를 하셨는데 말 속엔 가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는 저를 겨냥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동선 제가 시댁 집안에 발을 붙일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겐 제가 감히 본인과 같은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겠네요. 수준 차이가 난다고 동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저희 손이 동서였으니 얼마나 서열을 앞세워서 절 조롱하고 낮추고 깔봤는지 모릅니다. 제가 나이도 동서보다 어렸고요. 동서는 시숙하고 동갑입니다. 두 사람이 동갑내기 부부인 것이죠. 결혼은 당시에 동서의 친정 집안에서 적극 추진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대 끝자락에 결혼식을 올렸고 동서는 금방 임신을 해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나중에 미국으로 떠밀리듯 가게 된 명준이 말입니다. 참고로 전 24살에 임신을 해서 그 사실을 알고서 얼른 결혼을 서둘렀고 25세 아이를 낳았어요. 이르다면 이르다고 볼 수 있는 나이였지만 요즘도 아니고 그때 당시로 미뤄보자면 딱히 그렇게까지 이른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남편을 잡아서 결혼했다고 보면서 절 못마땅하게 쳐다봐온 동서가 괜한 지랄을 떨어온 거라고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집안 배경이 아주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만만해서 더욱 그런 것이었겠죠. 막말로 제가 어디 부잣집 딸내미였다면 동서가 절 업신 여기긴커녕 저한테 잘 보이려고 오만 알랑방귀를 다 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전 가난하고 열악하고 아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동서는 좀 달랐어요. 그 친정 집안이 장사를 해서 돈 좀 만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려니까 계속 잘 됐나 봐요. 집에 돈이 좀 생기는 바람에 그 가족들이 인맥을 쌓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동서가 시숙과 결혼을 할 수가 있었죠. 후딱 임신이 됐고 첫째를 딸도 아니고 아들로 낳았음으로써 시댁 집안에서 바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동서의 친정집은 그 후로도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게 돼서 그걸로 또 10년을 좋게 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었네요. 하지만 인생의 내리막길이 어느 때고 등장하기 마련이죠. 옛날에 장사를 해서 돈 좀 만져봤었고 이제는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게 되자 걷잡을 수 없이 기세등등하게 됐던 것인지 동서의 친정 사람들이 투자라는 걸 해보겠다며 의스댔고 폼 잡으면서 돈을 썼다가 그걸 다 잃었어요. 투자는 대체 뭔 놈의 투자야? 아니 그러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멋대로 투자를 하고 그래? 왜?
그때 친정 집안의 일로 동서가 머리 싸매고 알아 눕고 난리도 아니었죠. 어떻게 됐던 전말인지 전 자세히 몰랐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내용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선 그 얘기를 당신의 장남인 시숙으로부터 전해 들으신 것이었고요. 시숙이 확실히 장남 체질이에요. 무뚝뚝하면서 남자답고 그런 성격이시지만 기본적으로 부모 공경, 책임감 이런 것들이 투철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뭘 물어보시면 곧이곧대로 다 알려드리는 분이셨답니다. 동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당신, 나, 우리 애들 이렇게 네 식구라면서 시댁과의 구분선을 그으며 노력을 해봤자 시숙하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지워낼 수가 없었죠. 시숙은 우리나라 장남의 표본 같으신 분이었고 감투 쓰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하셨기 때문에 시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장남 소리 듣는 걸 흐뭇해하셨고 동생들인 시누이와 남편으로부터 서열 1위 맞이 대우를 받는 걸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런 면이 있으시니까 독하게 서열 조직인 회사 내에서 성공을 해내신 것 같아요. 동서가 시숙과 같은 게 나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동서 또한 자기 집안에서 3남매 중에 맞이였습니다. 시숙처럼 똑같이 동생들만 둘이 있었던 건데요. 각자 시집 장가 다 가고 가정 꾸리고 살아서 다행이지. 투자 실패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따로 돈이 나갈 구멍까지 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장녀답게 역시 결혼도 제일 잘했잖아. 역시 우리 집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찬란 사위를 우리 부모님한테 안겨드려서 100번, 1000번 다행이야. 동서는 남편을 내조하는 보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동생들보다 자기가 결혼을 훨씬 제일 잘했다는 사실이 집안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더더욱 실감이 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피어오른다고 그랬어요. 수준 잘 맞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니까 결과물도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자랑을 해댔었죠. 전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주제에 임신으로 남편을 붙잡아서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자기보다 불행하게 산다는 얘기 결국 그거였습니다. 전 동서의 그런 유치하고 1차원적인 화술에 질려서 그저 힘없는 미소만 짓는 게 전부였고요. 아무튼 시숙이 여러모로 집안의 기둥 역할이었기 때문에 동서는 자기 남편이 자꾸만 시댁에 치우쳐서 시댁 우선인 사람이어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속상해하지 겉으로는 차마 크게 티를 못 내고 맏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배우자의 권위가 강하면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가 보더라고요. 자기 친정이 돈을 다 잃고 고꾸라졌을 땐 머리 싸매면서 며칠을 앓고 난 것이 전부였지만 자식 문제는 그것보다 더 힘든 모양이었어요. 동서는 자기 아들 명준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아무리 돈을 퍼붓고 갖은 수를 써봤자 성적이 안 따라주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치려고 했습니다. 내가 친정집 일 때문에 자식 교육에 신경을 못 써줘서 이렇게 된 거야. 내 새끼한테 미안해 죽겠네. 동서는 시댁에서 마주치기만 했다 하면 당시에 계속 그런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은 덤이었고요. 그건 진정한 한탄이기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실망하고 잔소리를 하실까봐 미리 방어진을 펼치는 행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께서 고지식한 분들이라 똑 부러진 손녀보다 활기찬 손자를 예뻐하셨고 더 잘되길 바라셨거든요. 자랑스러운 장남에게서 본 손자인데 당연히 명준이를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하셨죠. 그래서 명준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영맥을 못 맞추고 명문대와는 거리가 한참 멀어져 있자 시부모님께선 실망한 기색을 못 감추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댁에 방문했는데 동서가 시부모님으로부터 명준이 대학 입시 얘기를 또 듣고 난 모양이었어요. 아니 해도 너무하네. 노인네들 뭐 맡겨놨어? 서울대를 꼭 보내라는 게 무슨 개소리야. 치매가 왔나?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나왔고 그때 저와 마주쳤어요. 시부모님 욕을 하다가 들켜서 그런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왔으면 기척이라도 해야지. 사람이 음침하게 정말. 하지만 민망한 기색을 보이거나 사과를 할 것 같았으면 제 동서가 아니었죠. 되려 사과는 제 쪽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인사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멋쩍게 입을 열자 동서가 제 옆을 그제야 쳐다봤어요. 전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딸하고 동서네 딸하고 둘이 동갑입니다. 신영이도 같이 왔구나. 네, 엄마 혼자 가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딸이 발랄하게 대답하는 것에 전 웃음이 났습니다. 반면에 동서는 표정을 확 굳히더라고요. 너는 공부 안 하니? 한가하게 여길 따라와? 중학생인데 주말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물으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하지. 제 대답을 듣고 동서가 빈정거렸습니다. 언제나와 같은 모습이었죠. 제가 흠칫했는데 딸은 당당하게 웃었어요. 저 반에서 10등 정도는 해요. 그러니 우리 명희도 10등 정도는 해. 대신 반에서 말고 전교에서 10등. 신영이하고는 차이가 있네. 신영이 넌 더 열심히 해야겠다. 동서가 제 딸을 비꼬았는데 흘겨보는 눈빛은 저를 향해 있었죠. 저는 당황스러운데 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와, 정말요? 역시 명이 대단하네요. 해맑은 딸의 모습에 동서는 그제서야 민망한 기색을 내더니 얼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전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안으로 들어갔죠. 저와 다르게 당당하고 자격지심 없고 명랑한 딸의 성격이 신기할 만큼 기특했습니다. 전 되게 소심한 성격이에요.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요. 나이 먹고 애엄마가 되고 나서도 큰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렸고 남자가 손을 번쩍 들어올리면 식은땀이 1초 만에 흘렀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후유증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기분이 나쁜 상태인데 제가 집에서 소리나게 걸어 다녔다고 단지 그 이후로 복날의 개처럼 두드려 맞은 적도 있었고요. 전 가끔 맞았지만 엄마는 자주 맞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12살 때 이놈의 집구석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하시며 집을 나가신 바 있었고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만에 아버지한테 잡혀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보복을 당하신 뒤 퉁퉁 부은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던 줄 아시나요? 엄마, 왜 저만 두고 갔었어요? 오죽하면 어린아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그때 엄마의 대답이 더욱 가관이었네요. 너는 지금 그게 할 소리니? 내가 혼자서라도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기도는 못 해줄 망정. 왜 너만 두고 나갔었냐고 따져? 이 천하 이기적인 기집애야. 말로나마 그냥 미안하다 다음에는 같이 데리고 가줄게 무서웠지 이렇게 해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존재는 안락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학교의 교문 앞에 찾아와서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네 애미 어디 갔냐 또 집 나갔냐 이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술에 잔뜩 취해 계셨고요. 이게 제가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자식의 중학교 생활을 완전히 망쳐 놓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았네요. 당연히 학교의 소문은 날대로 다 났고요. 저를 불쌍하다며 같이 어울려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유가 불쌍하다는 것이었다는 점부터 씁쓸한 일이네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불쌍해 보여서 친구를 해줬었는데 분수도 모르고 점점 나대지 않아? 말도 원래는 소심하게 하더니 요즘에는 좀 까불더라. 마음에 안 들어.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죠. 제가 걔네들의 꼬북 노릇이나 해야 하는데 눈치가 없이 감히 걔네들과 같은 수준인 줄 알고 건방지게 군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향해서 역시 집안 꼴이 이상한 애들은 다 이유가 있다며 비웃었고 그렇게 전 왕따가 되어 철저한 외톨이로 전락을 했죠. 공부를 잘 못했지만 그럼에도 수업 시간이 좋았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 두려웠고 공포였어요. 이건 왕따 당해본 사람들만 알 거예요. 자연스레 학교에서 인적이 드문 곳을 알게 되고 화장실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곳이 되죠.
선생님들도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전 중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 어떤 선생님이 저를 두고 하셨던 소리가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았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뽑기 운이 나쁜 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크나큰 상처였지만 우습게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저 뽑기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여기는 편이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것보다 멀쩡한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애들이 부러웠네요. 엄마랑 싸웠다, 아빠 때문에 짜증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게 너무나도 부러워서 속으로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나랑 바꿀래? 라는 질문이 턱 끝까지 차오르곤 했습니다. 저희 뽑기 운은 가족 운에서 가장 특히나 없는 것 같았네요. 고등학교 때도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어요. 그땐 적어도 노골적인 따돌림은 안 당해서 다행이었고요. 너 같은 꼴통년도 고등학교 보내주는 이 애비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 아버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성은이 만극할 일이었네요. 전 제가 무사히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느 이웃집에서 저에게 자꾸 관심을 갖고 참견한 덕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절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제가 집 근처에서 쭈그려 앉아 침을 계속 흘리고 있던 걸 그 아주머니가 보셨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피가 섞인 침을 제가 줄줄 흘리고 있는 걸 보고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이빨이라도 빠진 거냐, 왜 그러냐, 치과 가라, 이렇게 호들갑을 떠셨고요. 맞아서 입안이 터진 건데 금방 괜찮아져요. 그런데 제가 입이 아파서 말을 더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물쭈물하며 그렇게 대답을 드렸었는데 그러자 아주머니가 충격을 크게 받으셔서 그 후로 저를 예의주시하시게 되셨던 거예요. 제가 밖이 아니라 집안에서 얻어 터졌다는 걸 아셨거든요. 저러다가 저 집이 진짜로 큰일 내는 거 아니냐면서 그때부터 저희 집을 자꾸 기웃거리셨어요. 아버진 근처에 정신 나간 집이 이사 왔다고 짜증을 내셨지만 정작 그 집에 직접 가서 따지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참견쟁이 아주머니의 남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아저씨가 그냥 불량배도 아니고 전문적인 조폭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분의 외양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고등학교는 가서 뭐하냐며 아버지가 난리를 치며 화를 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 참견쟁이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아버지가 계실 때 오셔선 큰 목소리로 저를 향해 고등학교는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봐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자 어디든 가게 되면 꼭 알려달라며 우리 집 아저씨도 이 집 학생이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지 참 궁금해한다면서 참견쟁이 아주머니는 그렇게 힘을 주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가 절 고등학교에 안 보낸다는 소리를 안 하셨던 것이고요. 전 강약 약강이라는 말을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고 그것만큼 찌질하고 비겁하고 졸렬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지만 약한 자 앞에선 한없이 강해지는 족속들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숨죽이며 다니는 동안에 생각했었죠. 성인이 되면 즉시 독립이라는 가면을 쓴 탈출을 하자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엄마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앞에서는 강한 자가 되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웬일로 엄마한테 나긋하게 구시면서 제 욕을 하시면 신나서 맞장구 치시며 어떻게든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시던 분이었습니다. 자식인 절 짓밟아서 올라가 살아남으려고 하셨던 게 엄마였어요. 그리고 오만 스트레스를 항상 저에게 다 풀어 오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었고 제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분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저와 동병상련도 아니었어요. 또 다른 가해자일 뿐이라는 걸 제가 점차 알게 됐죠. 그런 저의 깨달음이 죄였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무렵엔 아버지가 옛날처럼 그렇게 대단하신 분은 아니었기에 옛날 그때처럼 미친 듯이 괴로운 나날들도 아니었건만 전 대체 엄마가 왜 이제 와서 집을 나가셨을까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바람이 나신 것이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엄마의 자식인 전 몰랐는데 이웃 사람들 중에서 엄마의 바람을 짐작했던 분들이 계셨고 그 덕에 알게 됐습니다. 귀갈하시던 길에 엄마라 얼른 화장을 문질러 닦고 옷을 털어서 냄새를 지우고 그러시던 모습을 목격해온 이웃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와 엄마가 함께 계셨으며 집에서 멀찍이 떨어진 위치까지만 그 남자가 엄마를 바래다 주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었고요. 엄마가 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간 것이라는 걸 이웃들이 확신했고 아버지는 눈이 돌아갔습니다. 대체 뭐하는 새끼야? 어디 사는 새끼인지 내 그것만 알면 찾아가서 그 년놈들을 족칠 건데 내가 옛날같이 힘은 못 부려도 말이야. 같이 죽을 기세로 덤벼들면 같이 못 죽을 건 없단 말이지. 아버지가 공공연히 그런 소리를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웃들은 저러다가 진짜 송장 치르게 될까봐 두려워서라도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너무 궁금한 나머지 동네에서 아주머니들 세 분이 모여서 얘기 중이시길래 다가가서 용기를 내어 여쭤봤던 거예요. 저 혹시 저희 엄마가 만나시는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아시나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민하시던 아주머니들은 자식인 저에겐 알 권리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밝혀주셨어요. 그 남자의 주된 인상착의, 얼굴로 가늠되는 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한 건 아버지보다 연하의 남자였다는 겁니다. 전 구체적인 걸 듣고 나니까 그 이후로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요.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나신 엄마가 행복하실까 싶었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우울했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절반 이상이 대학 진학을 안 하는 곳이었어요. 일찍 하교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그래도 전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야자를 끝까지 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마주칠 수 있는 집에 있기에 싫어서 그랬어요. 늦은 시간 매일 집에 덜덜 떨면서 들어갔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항상 학교에서 1등으로 등교를 했고요.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들으면서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잠을 더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졸린 눈을 비비며 등교를 하고 있는데 참견쟁이 아주머니가 절 붙잡고서 빵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아무래도 무거운 것 같으니까 당신이 알게 된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바람이 난 그 남자가 정확히 누군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그 남자가 전에 수리기사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던 직후에 그 남자에게 출장 수리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어요. 어느 쪽에 가서 살고 있는지 짐작도 간다고 하셨고요. 제가 엄마를 향한 걱정으로 맨날 얼굴이 상한 채로 다니는 것 같아서 너무 안 돼 보여서 걱정이라도 한시름 덜 나는 취지에서 알려주는 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엄만 그 남자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그러셨는데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건 안도가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엄마의 가출 이후 아버지는 내내 밖으로 놔두셨고 다행스럽게도 전 큰 일을 겪지 않고서 고등학교 생활을 끝마칠 수 있었어요. 진작 대학은 꿈도 못 꿨고요. 아버지가 괜히 저를 찾아올까봐 일단은 아르바이트부터 여러 개를 전전하다가 그 후에 공장이든 뭐든 정식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하기사, 네가 뭘 하겠냐? 대가리에 등게 있기를 하냐?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해내기를 하냐? 아니면 힘이라도 잘 쓰든가. 너는 하등 쓸모가 없어. 너 같은 걸 여태까지 먹여주고 키워준 이 애비의 은혜나 잊지 마라. 돈 벌면 이 애비한테 제깍 찾아와서 은혜 갚어. 전 알겠다고 아주 고분고분한 태도로 인사를 드린 후 집을 떠났었죠. 전 사실 그때 이미 일을 시작하기로 한 공장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할 작정이었고요. 참견쟁이 아주머니는 집을 떠나게 된 저를 보며 이제 당신 또한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진작 이사를 결정 지으셨지만 제가 걱정이 돼서 이사를 미루고 계셨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 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죠. 덕분에 제가 멀쩡히 지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감사한 오지랖이 아니었으면 전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이따금씩 뉴스에 어린아이를 포함해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처참한 가정 환경에 놓여서 아프고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때 만약에 그 이웃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주고 참견하고 그 집의 문을 두드렸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글퍼집니다. 단 한 사람의 어른이 베푼 관심과 온정으로도 아이는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1년은 정말 지루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우울하고 지루하기만 했는데 힘이 들 때면 뽑기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달랬습니다. 억지로 2년을 채우고 났을 때 주변의 권유로 자격증을 공부하게 됐죠. 공장을 떠나서 자격증 공부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했고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통의 연락을 받은 건 그때였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술에 취한 채로 계단을 굴러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그러는 통에 검사를 받으셨다가 몸에 이곳저곳이 안 좋다는 게 드러난 모양이었습니다. 엄만 유령처럼 사라지셨으니 보호자는 저였고요. 그때 제가 발목이 잡혔어요. 아버지가 저를 향해 다짜고짜 돈 내놓으라고 그러시더군요. 내 인생이 억울하다. 너 죽이고 나도 그냥 죽는 수가 있어. 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시다는 건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네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게 저야말로 억울한 거 아니냐고 따지고 싶은 게 저의 본심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왜 자꾸 죽이겠다고 같이 죽자고 그러시는 건지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전 평생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버지는 편찮으셨으나 그 앞에서 전 고양이를 마주친 생쥐나 다름없었습니다. 저절로 움츠러들고 찍소리도 못 냈죠. 몸에 새겨진 공포였습니다. 이런들 저런들 아버지는 제 가족이었고요. 제가 부인하고 부정해봤자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허무했고 저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때부터 피어올랐어요. 저의 지칠 대로 지친 심신을 기댈 곳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연애에 부쩍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누구를 만나도 안정을 찾지 못했고요. 상대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꾸만 불안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제가 온전한 사랑, 평온한 환경, 이런 걸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상대를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잡을 수도 없으니 자꾸만 심적으로 방황을 해서 연애는 늘 실패로 끝을 맺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대를 안 가지고 그냥 만나나 봤던 상대였건만 운명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잘 맞았고 편안했어요. 특별히 만나서 뭘 같이 하지 않아도 즐거웠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전 제 배경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난 흔하게 널린 평범한 여자도 되지 못했을까? 이 남자와 동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한 조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돼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과 제 가정 환경을 다 털어놨어요. 그때 남편이 신중한 얼굴이 돼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었죠. 가식 따윈 집어치우고 솔직하게 말할게. 난 부자로 살아본 적도 없지만 가난하게 살아본 적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자라온 환경을 이해 못하겠고 자기가 겪어온 상황들에 공감할 수도 없어. 하지만 난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든 가정 환경이 어쨌든 간에 변함없이 자기가 좋아. 나도 결혼하고 싶어. 그것 이상으로 제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제 모든 것을 던져서 남편에게 올인했듯 싶네요. 그러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초기에 바로 알았고요. 남편은 당장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결혼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도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너만 결혼해서 떠나겠다는 거냐? 아직 나이도 어린 년이 발랑 까져서 임신? 너는 내가 엿먹일 거야. 결혼할 그 집안에 내가 다 말하겠어. 네? 대체 뭘 다 말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리저리 굴러온 년이라고 다 말할 거다.
맹세코 그런 적이 없었건만 아버지는 저를 망치실 작정뿐이었습니다. 전 미칠 것만 같아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그냥 저를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버진 엄마 얘기를 꺼내셨어요. 엄마가 도망만 안 갔어도 당신이 저를 망칠 작정은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엄마를 잡아올 수만 있어도 저를 내버려 두실 거라고 하셨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눈이 획 돌아버렸죠. 저도 모르게 제가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던 엄마의 얘기를 아버지께 전달해 드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만나셨던 그 남자에 대한 정보 말이에요. 뭐야? 내가 이년놈들을 가만히 안 두겠어. 아버지는 열이 확 끌어올라서 그때부터 엄마 찾기에 몰두를 하게 되셨고 정신이 팔리셨어요. 전 바로 그 틈을 타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못마땅하게 보셨죠. 아유, 그치만 임신했다는데 뭘 어쩌겠어. 이것저것 따져봤자 우리 손이지요. 그냥 결혼이나 후딱 시켜버립시다. 시어머니께서 골치 아프다고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아버지 또한 조용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때 동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둘째 딸 명희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분위기를 타서 어영부영 결혼을 해버릴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네요. 이 일을 두고 동서는 혀를 끌끌 찼어요. 임신을 했을 때 마음을 곧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야.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난 동서 결사반대했을 거고 그러면 동선 이 집안에 못 들어왔을걸? 생색을 내는 건지 뭘 어쩌자는 건지 몰랐네요. 신우이도 그때 가만히 있었건만 대관절 본인이 뭐라고 그런 소리까지 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전 보잘것 없을 뿐더러 하자 가득한 며느리였고 동서는 당시의 기준으로 친정 집안이 잘 나가는 맏며느리였기 때문에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전 그저 이 결혼을 무사히 해서 아이를 낳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처지였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도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었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알아서 시댁에 충성을 하고 늘 열심히 하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친척끼리의 교류도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비록 멸시를 당할지언정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런저런 교류를 하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마냥 감사한 마음이 처음엔 강하게 들었습니다. 동서의 딸 명희와 제가 낳은 딸 신영이는 동갑이었으니 자연스레 교류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비교 또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차차 알게 된 점이 있었는데요. 동서는 자기 딸이 제 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럴 때만은 저를 멸시하기보단 측은하고 불쌍하게 바라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희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낼 때마다 그걸 자랑하느라 그럴 땐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걸 깜빡하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소심하고 못난 엄마였네요. 앞장서서 딸을 지키고 비호해주진 못할 망정 시조카가 훨씬 잘나서 다행인 점이 있다고 위안을 삼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제 딸 신영이가 자기 엄마보다 훨씬 나은 아이였어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라는 게 높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크게 신경을 안 썼고요. 딸은 어렸을 때부터 천성 자체가 그랬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제 딸이 친탁을 했거든요. 저를 안 닮아서 정말 다행이죠.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동서의 딸도 친탁을 한 경우였어요. 자기 엄마하고 외모나 성격이 딴판이었거든요. 대신 아들은 외탁을 한 게 분명했고요. 동서의 아들 명준이는 희한할 정도로 자기 아빠를 조금도 안 닮았습니다. 어떻게 부자지간의 공통점이 그렇게나 없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시댁 집안 전체에서 명준이와 닮은 사람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명준이는 잘하면 잘할수록 성격이 산만해졌고 학업과 거리가 멀었죠. 진중한 사람인 시숙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 동서가 받는 스트레스의 상당한 지분이 다 아들 명준이로부터 나온 것일 수밖에 없었죠.
미국에 보내놓고 나서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큰 아들한테 말이에요. 이상하게 저 집 분위기는 명준이 하나 때문에 튀는 느낌이란 말이지. 전 그런 걸 느끼고 있었네요. 한편 저희 아버진 엄마를 기어이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엄만 정말로 그 남자와 같이 살고 계셨는데요. 아버지 때문에 그 남자와 헤어지셔야 했죠. 그 남자에게 노모 한 분이 계셨는데 엄마를 계속 마음에 안 들어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오만 깽판을 쳐놓으시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그걸 빌미로 삼아 그 노모가 당신의 아들에게 헤어지지 않으면 혀 깨물고 죽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엄마와 그 남자의 관계는 거기까지였죠. 엄마는 저를 찾아오셨고 수년 만에 본 딸의 얼굴에 싸대기를 날리셨습니다. 전부 너 때문이야. 이 괴물 같은 년. 널 낳는 게 아니었어. 제발 뒤져. 너는 행복해질 자격도 없으니까. 그동안 전 내심 엄마를 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엄마의 행방에 관한 실마리를 제가 던져드렸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싸대기를 3번이나 강하게 날리시며 저주를 퍼부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젠 그냥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니고 있던 죄책감도 우스워졌습니다. 얼마 후에 엄마가 술병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려치는 일이 있었어요. 넘어지면서 발이 미끄러지고 손이 미끄러졌다는 게 엄마가 경찰에서 댄 변명이었습니다. 눈물로 억울함을 주장하셨고요. 주변 이웃들이 전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을 게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내준 덕분에 엄마는 별다른 공경에 처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버지는 머리를 잘못 맞으시는 바람에 상태가 영 안 좋아지셨고 몇 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 뒤엔 시설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엄마는 개운하다고 하시면서 뭘 어쩌고 사셨는지 짐작하시나요? 노름판을 전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람이 났던 그 남자와 지내면서도 불법적인 일을 하며 생활을 해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노름에 빠져 지내시다가 어느 날 엄마는 불법 도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셨고 징역까지 살게 되셨어요. 징역을 살고 나오신 뒤엔 저를 찾아오셨고요. 저밖에 없다고 하시며 애처롭게 구셨고요. 제가 여태껏 아버지 계신 시설 비용을 내고 있었어요. 그거 이제 그러면 엄마가 내실 거예요? 내가 미쳤니?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이 없으시면 직접 아버지를 모실 수는 있으시고요. 아, 너 왜 자꾸 미친 소리만 하니? 나는 이제 받기만 하고 싶다, 응? 내가 하기는 뭘 한다는 거야. 아이, 제발 나도 좀 누리고 좀 살아보자. 앞으로 네가 하는 효도만 받고 싶다는 소리야. 이 망할 딸려나. 엄마는 무섭게 악다구니를 쓰시며 제 멱살을 잡아 흔드셨죠. 마지막 남아있던 기대, 정, 이런 게 그때 다 떨어졌습니다. 엄마를 외면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세상이 돌을 던진데도 상관없었습니다. 제 가슴에 얹힌 돌이 더 무거웠으니까요. 태연한 척 굴었지만 수치스러웠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가정 환경이 부끄러웠고요. 제가 외동이었기에 저희 딸은 외로운 외동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동생을 만들어주지 못한 점도 마음에 걸렸고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엄마라서 자식 앞에서도 전 항상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딸이 멀쩡하게 잘 자라준 게 감사했죠. 처음부터 절 마음에 안 들어했던 동서는 자기 딸이 제 딸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에 기뻐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봤는데 그건 저를 향한 질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서의 입장에선 제가 쥐뿔 수준도 안 되는 게 임신을 빌미로 집안에 들어와서 제법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자식들은 하나는 머리 나쁘고 구제불능해 징징이 다른 하나는 공부만 잘만 할 뿐이지 애교 하나가 없고 매사에 예민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제 딸은 발랄하고 어른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싹싹하고 의젓했죠. 시간이 갈수록 오죽하면 시부모님께서도 신영이 우리 손녀라고 하실 때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서는 똥 씹은 표정이었고요.
보고 자란 게 구질구질해서 자식 교육에도 참 문제가 많겠다. 그래서 동서가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해야 됐던 것 같네요. 결혼 생활 초반엔 숨죽이며 눈치만 보기 급급했고 그 시기를 보낸 이후엔 아이를 학교 보내고 나니까 동서의 조롱이 너무나도 와닿아서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고 엄마로서의 자신감이 없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전 변했습니다. 첫째로 나이를 먹은 이유였고 둘째로 제 딸이 워낙 의젓하고 속이 깊은 자식이어서 제가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랬으며 마지막 셋째로 저에게도 친정 부모님처럼 의지하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바로 참견쟁이 아주머니 말입니다. 20살을 맞이하던 때 전 아주머니에게 제가 들어가게 될 공장 기숙사의 주소를 알려드리고 떠났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주머니께서 저의 안부를 묻는 편지가 기숙사로 왔었죠. 전 일주일 넘게 문장을 고르고 고른 끝에 잘 지내고 있다고 답장 보냈었고 공장을 그만두기 전에도 그렇게 됐다고 편지로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선 당신의 주소와 연락처를 마지막 편지로 알려주셨었죠. 전 그 편지를 고이 간직하고 가슴에만 묻으며 지냈다가 결혼하고 나서 출산을 한 다음에 연락을 드려 봤습니다. 사실 아기를 낳고 나니까 부모 같지도 않은 친정 부모님이 떠올라서 우울하고 힘들었거든요. 의지할 어른이 간절했고 항상 저를 지켜봐 주셨던 참견쟁이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연락을 드려봤더니 그 번호가 맞더라고요.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곧 필리핀으로 떠나시고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게 됐다고 그러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제 근황을 알게 되어 좋다고 그러셨죠. 여전한 그 목소리에 전 웃음이 났습니다. 저희 집 주소와 번호를 알려드리면서 나중에 한국 돌아오시면 꼭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후로 무려 15년여가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아예 들어오게 됐다는 연락이었죠. 설렌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아주머니를 뵀었어요. 그때부턴 종종 교류를 하며 지냈고요. 그랬었는데 저희 딸 신영이가 대학에 갈 때 저한테 500만 원을 주시더니 학비에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서 눈물부터 흘렸었어요. 거절의 말보다 감사의 인사보다 먼저 눈물부터 났습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사정을 다 아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저에게 그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앞으로 아주머니께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자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도 이런 따뜻함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로 아주머니와는 더욱 허물없이 잘 지내는 관계가 됐고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남편 되시는 아저씨께서는 과거에 험한 일을 하셨었지만 이젠 다 털고 조용히 사시는 중이었답니다. 동서의 딸 명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 취업 축하 파티가 있었어요. 동서가 자기 집에서 소소하게 연 기념 파티였고 저도 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딸과 함께 오라고 그랬는데 그날 딸이 급한 일정이 생겨서 저만 갔어요. 우리 명희는 보란 듯이 멋지게 취업을 해냈는데 자기는 아직 취업을 못했으니까 민망해서 안 왔구나? 동서가 안쓰럽다는 듯 표정을 꾸며 대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네요. 그런데 명희는 제 딸 성격에 그런 이유로 안 왔을 것 같진 않다며 무뚝뚝하게 중얼거렸고요. 시숙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퇴근을 못하고 있었는데 동서는 섭섭하다 했지만 명희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참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유, 우리 딸은 무조건 엄마 말이면 다 반대야. 그 자리에 동서의 친정 여동생도 와 있었는데 피식 웃더니 이런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언니 새삼스럽게? 명희가 자기 아빠 닮아서 그렇지 뭐. 명준이도 자기 아빠 닮았고. 그러자 동서가 자기 동생을 확 째려봤습니다. 그게 무서울 정도라 제가 속으로 놀랐고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서 자리가 파할 무렵에 제가 동서의 친정 여동생이 많이 취해 있길래 친분이 없음에도 말을 걸었어요. 명준이는 아빠 안 닮은 걸로 유명한 녀석인데요? 아닌데 닮았는데 진짜 아빠랑.
무심코 던져본 낚싯대에 대어가 낚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그 집을 나설 때 동서가 저한테 그랬어요. 앞만 봐도 심기해. 임신 한 방으로 여기까지 왔네. 또 그 지긋지긋한 소리를 하는 것에 저도 짜증이 나버렸고 그때 뭔가 생각이 들었는지 귀가를 하던 참에 아주머니께 연락을 해서 제가 느낀 바를 전달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즉시 수상하니까 파볼 가치가 있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렀던 때였습니다. 시누이가 시부모님 모시고 삼계탕집에 가자고 해서 딸은 참이었어요.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동서 그리고 저 이렇게 식당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때 지방에 2주 일정으로 내려가 있었고 시숙은 바빠서 못 왔어요. 회사 일이 아니라 인맥 관리 때문에 모임 참석 문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퇴임 이후까지 내다보며 움직이고 있는 게 대단하다며 동서가 자기 남편 자랑에 열을 올렸습니다. 다들 익숙하게 듣고 있는데 동서가 갑자기 자기 딸 명희가 자기 아빠를 닮아서 벌써부터 커리어를 잘 쌓고 있는데 제 딸 신영이는 하필 아빠를 안 닮고 엄마 쪽을 닮아서 불행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형님, 오늘은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희 신영이가 어때서요? 신영이 또 취업 안 됐다면서. 그게 다 돌대가리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 적당히 하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에요. 어머, 무서워라. 겨우 그딴 속담 짓거리면서 유식한 척 하려는 거야? 엄마 수준이 낮으니까 딸도 수준이 그럴 수밖에. 동서가 신랄하게 저를 조롱했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딴 취급을 받았다는 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준은 운운하겠다면 저도 똑같이 동서의 아픈 손가락인 수준 낮은 그 자식을 건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제가 눈이 돌아버려선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명준이요. 아주버님 아들 아니에요. 형님이 다른 남자의 자식을 여태 아주버님 핏줄인 것처럼 속이고 이날 이때까지 키워온 거예요. 제가 큰 목소리로 얘기하자 며느리들끼리의 신경전에 골치 아파하시던 시부모님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어리둥절을 해했고 동서의 표정은 삽시간에 귀신을 본 것처럼 변했어요.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조언을 받고서 전 동서네 집에 일부러 들러서 명준이 방에 몰래 들어가 옷장 속에 머리카락, 욕실에 칫솔 등을 챙겼습니다. 시숙의 칫솔도 제가 챙기고 똑같이 생긴 새 걸로 바꿔놨죠. 그걸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전에 받으셨고 얼마 뒤 저에게 놀라운 내용이 적힌 서류가 왔는데 시숙과 명준이가 친자 불일치 관계라는 것이었어요. 어쩐지 전혀 안 닮았거든요. 동서가 자기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라면서도 굳이 자꾸 머나먼 미국에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찔려서 그런 거 아닐까 싶었더니 역시나 그랬었던 겁니다. 무슨 개소리야, 미쳤어? 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의 친동생에게서 들은 건데요. 그리고 전 동서의 친정 여동생이 술에 취해서 혼잣말로 진실을 실토한 걸 들었노라며 거짓말을 해서 자매 사이에 금까지 가게 해놨네요. 동서가 길길이 날뛰어 봤자 시숙이 당장 확인 사살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태 동서가 모두를 속여왔던 것으로 결론이 드러났고요. 시숙은 배우자와 그 처가 식구들에게 수십 년을 속으며 살았다는 배신감과 충격에 치를 떨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동서를 버렸어요. 또한 자기 아빠를 닮은 명희 또한 자기 엄마를 등졌습니다. 마음 같아선 책임을 묻고 영혼까지 털어버리고 싶지만 명준이 놈에게 내가 일말의 키운 정이 있으며 또한 진짜 내 친자식인 명희를 낳고 키워왔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내가 당신 봐주는 거야. 시숙은 동서에게 돈을 안 뜯고 철저히 인연을 끊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숙의 능력 하나만 믿고 살아온 동서에겐 아무것도 없었죠. 한 푼도 돈이 없었고요. 미국에서 지루하게 지내던 명준이는 한국에 들어오는 소원을 이뤘으나 아무것도 안 남은 뒤였습니다. 자기 엄마를 원망했어요. 나는 왜 아빠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왜 엄마가 문란하게 놀아놨던 남자한테 태어난 자식인 거야?
내 피가 원망스러워. 명준이는 죽도록 방황했고 동선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몰골이 돼선 어느 날 불쑥 저를 찾아왔었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집으로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무서운 눈빛으로 덩치를 뽐내며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 뒤지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라. 그리고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 감히 내 친딸 같은 아이를 건드렸다간 즉시 황천길이야. 동서는 겁에 잔뜩 질려서 쓸쓸하게 퇴장을 마쳤어요. 저에게 부모님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서 그런지 더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비록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제 딸 신영이는 취업을 잘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혼을 마친 시숙도 앞으로 집에 더더욱 잘하겠다고 하며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삼남매의 우애가 더 좋아졌죠. 저도 전에 없이 신우이하고 가까워졌고요. 심지어 신영이와 명희는 서로 맨날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렇게나 잘 지낸답니다. 모두가 진정한 화목함을 찾은 가운데 그 안에 동서만 없었네요. 자업자득, 인과응보, 그리고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으로 마무리를 하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전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유부녀예요.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다른 유부녀들도 저처럼 결혼 생활이 힘든가 싶어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전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너무도 좋아했던 남자와 부부가 되어 앞으로 평생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제 꿈은 깨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한 번씩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때도 봤지만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은 몰랐어요. 워낙 꼿꼿하고 고상한 분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며느리를 잡으려고 작정하신 분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2대째 내려오는 강남 유명 한정식 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말이 식당이지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 저리 가라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식당이었죠. 일대 사장님이 남편의 할머니세요. 할머님은 음식 장사는 여자들이 하는 거라며 무조건 대대로 며느리에게 가게를 물려주라고 하셨답니다. 그게 돌아가실 때 유일한 유언이었대요. 며느리로서 남의 집에 시집 와서 한 집안을 건사하는 게 너무도 힘든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이 이룬 식당을 앞으로 평생 고생할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게 시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뭐든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니 나가서 다른 일을 찾으라고 하셨답니다. 저도 그 신념은 굉장히 멋지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식당을 물려받아야 할 며느리가 바로 저라는 거죠. 전 결혼 전까지 전혀 모르고 시집을 왔어요. 남편도 일절 그런 얘기는 하질 않았거든요.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는 저더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으로 출근하라고 하셨죠. 전 당황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 전 요식업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건 물론이고 관심도 없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다짜고짜 호통을 치셨습니다. 새아기, 네가 김칫국을 아주 제대로 마시는구나. 내가 언제 너더러 가게 물려준다고 했니? 나와서 일 가르쳐보고 네가 재능이 있으면 그때 돼서 생각해본다는 거지. 전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편이에요. 장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차라리 식당에서 설거지하라고 하면 하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일은 아르바이트도 한 번 안 해봤어요. 지금 하는 일은 대학 도서관 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제 적성에 딱 맞아요. 만약 이 일을 남편이 미리 말해줬다면 결혼을 고민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저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괜히 혼나고 와서 남편에게 따졌죠. 왜 이런 중요한 일을 결혼 전에 얘기 안 했냐고요. 그러자 남편도 적잖이 당황해서 애써 둘러댔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신 거야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물려주실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 근데 며느리가 자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준호도 결혼하면 재수 씨 들어올 텐데 재수 씨가 물려받을 수도 있지.
남편은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쓸데없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닌데 여기서 갑자기 있지도 않은 재수 씨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거잖아. 자기도 내가 사서 일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그거야 내가 잘 알지.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잘 말씀드릴게. 당신은 식당 일 전혀 관심 없다고. 전 남편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시댁에서 남편의 말이 전혀 통하질 않았어요. 시댁은 장남도 가장 연장자이신 시아버지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식당이 할머니 때에는 서초구 쪽에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규모도 작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물려받으시고 나서 가게가 더 잘 된 겁니다. 전주가 친정이었던 시어머니의 손맛이 통했던 거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벌어들인 돈으로 강남에 땅을 사서 식당을 넓게 차리신 거예요. 강남으로 오고 나서부턴 아예 고급화 전략을 해서 더 입지를 확실히 했고요. 강남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모임은 다 시어머니 식당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찍소리 못하세요. 그랬으니 남편 말은 아예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까지 시어머니에게 혼쭐이 나고 돌아왔어요. 네가 결혼 좀 했다고 어미 앞에서 마누라 편을 들어? 그깟 학교에서 책이나 나르는 일이 뭐가 직업이라고. 내 식당 일을 마다해. 명색이 우리 집안 맏며느리라는 게 애초에 싹이 글러서야. 그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 나도 그런 정신 나간 며느린 필요 없으니까 우리 식당에 발붙일 생각은 하지도 말라 그래. 전 시작부터 시어머니의 미움을 독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안에선 돌아가신 할머니도 시어머니에게 꼼짝 못하셨다는데 이제 막 새 식구가 된 새파란 어린 며느리가 당신의 말을 거역하니 미워도 너무 미우셨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사랑 좀 받겠다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인 자신도 있는데 왜 꼭 며느리에게 물려주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오히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더러 어른들이 다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일인데 이상한 고집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식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만 배우면 그 큰 한정 식당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전 그런 꿈은 꿈속에서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겐 전혀 다른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는 대신 자유를 얻은 전 무난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무섭긴 했지만 워낙 식당 일이 바빠 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동서예요. 제가 결혼하고 몇 년 후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전 뭣도 모르고 집안에 들어온 새 식구를 반갑게 맞이했죠. 그런데 동서는 처음부터 저와 잘 지낼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해서 저와 남편도 준비하고 시댁에 갔어요. 저희 시댁은 집에 행사가 있으면 항상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가게를 비우면 큰일이 나는 줄 아셔서 일체 다른 식당이나 심지어 집에서도 잘 만나질 않거든요. 명절도 명절 당일 하루만 쉬시고 전후로는 다 식당에 나가십니다. 이젠 익숙해진 가족들은 아예 묻지도 않고 곧장 식당으로 가죠. 식구들은 먼저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도왔어요. 그러다가 밖에 비가 오는 것 같길래 제가 식당 안에 있던 우산 빗물을 터는 기계를 가게 앞에 내놓으러 나갔죠. 그때 마침 주차하고 있는 시동생 차가 보이더라고요. 전 시동생과 결혼할 아가씨가 궁금해서 먼저 현관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석에서 화려하게 생긴 아가씨가 내렸어요. 전 먼저 제 소개를 하려고 밝게 웃으며 예비 동서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그때 예비 동서가 제 손에 우산을 툭 건네주더라고요.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것 좀 털어줘요. 갑자기 왜 비가 오고 난리야. 제일 아끼는 에르메스 비 쫄딱 맞겠네. 제가 말도 붙이기 전에 동서는 들고 있던 가방을 품에 안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순간 당황해서 동서가 건넨 우산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황상 제가 식당 앞에 서서 웃고 있으니 절 식당 직원으로 알았나 보더라고요. 시동생이 달려와서 인사를 하길래 그자의 정신을 차리고 전 애써 우산을 우산꽂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물론 처음 만난 예비 동서의 행동이 황당하고 기가 차긴 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굳이 시동생이나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고요. 제가 미리 준비된 식당 룸 안으로 들어가자 시동생이 예비 동서에게 절 인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는 방금 현관에서 저를 마주쳐 놓고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지 절 향해 너무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 품에 안은 가방이 그 정도로 걱정이 됐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관심은 에르메스 가방뿐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식당 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 큰 식당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준호 씨한테 듣기론 대대로 며느리한테만 식당 물려주신다면서요? 그럼 저도 준호 씨랑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솔직했어요. 진작 시동생에게 식당 얘기를 들었는지 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식당 얘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동서를 유심히 관찰하시더니 연신 애교 있는 목소리로 식당에 관해 묻고 살갑게 구니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식당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없다고 하길래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식당 일 같은 건 시시해서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만 아가씨 생각은 좀 다른가 보네요. 전 식당 일은 잘 모르고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고만 했지 시어머니 하시는 일이 시시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굳이 동서 앞에서 저에 대해 돌려까시더군요. 어머, 형님은 이렇게 큰 식당 욕심 안 나세요? 전 너무너무 욕심나는데. 그럼 형님은 식당 물려받을 생각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싸, 그럼 어머니, 제가 준호 씨랑 결혼해서 이 식당 물려받을래요. 저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시어머니는 단번에 식당이 돈만 벌려는 데가 아니다. 욕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니 식당에 들어와 일만 잘하면 당연히 물려줄 거라고 하셨어요. 말투와 표정은 평소대로 무뚝뚝하셨지만 저도 며느리 생활 몇 년 했다고 바로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은근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일까요? 그때부터 유독 시어머니가 예비 동서를 보는 눈빛이나 행동이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챙기시는 느낌이었죠. 저도 시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맏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식당 얘기를 꺼냈을 때 전 단번에 거절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 지내온 시간이 더 긴데 아직 결혼도 안 한 동서에게 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은근 서운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어머니에게 서운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동서를 얕잡아 봤죠. 동서는 마냥 밝고 통통 튀는 요즘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여우도 보통 여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식당 밖에서 일 때문에 통화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따라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제가 통화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전 무슨 일인가 싶어 통화를 끝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비 동서는 뜬금없이 무례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예비 형님, 직업이 도서관 사서라면서요? 사서면 도서관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이 바빠서 나와서 통화까지 하시나 궁금해서 제가 몰래 들으러 왔어요. 왠지 시댁 식구들이랑 있기 불편해서 거짓말하고 나오신 것 같아서요. 전 제 두 귀로 듣고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누가 저런 말을 사람 앞에 대놓고 해요? 저도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요즘 아가씨들은 다 저렇게 당돌한가 싶더라고요. 예비 동서가 도서관 사서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나 봐요. 나 사서로 일한 것만 10년이 넘어요. 거기다가 도서관 사서는 자격증도 취득해야 한다고요. 동서는 사서가 도서관에 앉아서 대출만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너무 기분이 상해서 미간을 확 구겼습니다.
기분 나쁜 티를 확 냈죠. 그런데 예비 동서가 보통이 아닌 게 제 말에도 비실비실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예 본 모습을 드러냈죠. 아, 고귀하고 대단하신 대학 도서관 사서님이라 이렇게 크고 멋진 식당에는 욕심을 안 내시는 거구나? 제가 몰라봤네요. 근데 형님, 제가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으로서 한 가지 조언 좀 드려도 될까요? 아무리 일에 대해 자부심이 높아도 가족 행사에 그런 차림에 그런 가방 너무 없어 보여요. 전 아까 식당 앞에서 형님 보고 준호 씨 형수가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와 동서지간이 될지도 모르는 예비 동선 반나절 잠깐 본 것만으로도 사람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겉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직업에 굉장히 민감하고 차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옷차림이 별로라 당연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거기다가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한텐 우산도 툭 던지듯 건네도 되는 거고요. 전 시동생이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데려왔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예비 동서에 대해 아느냐고 물으니까 예비 동서가 시동생 친구의 지인인데 SNS로 시동생을 보고 소개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졸랐다네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반했다네요. 전 남편 앞이라 애써 말하진 않았지만 시동생이 한 번 보고 반할 정도의 외모는 아니에요. 대기업 과장이라 직업이야 좋지만 키도 작고 배 나온 체형이라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사람마다 이상형은 다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선 만나면 만날수록 비호감이었어요.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이니 좋게 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예쁜 구석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유부 선배님들이라면 100% 공감하실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잠깐 놀러 갔는데 시동생이 저더러 해외 직구를 해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경험이 있어서 해봤다고 했죠. 그러자 반가워하면서 뭘 좀 시키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더군요. 알고 보니 예비 동서가 시동생에게 명품 구두를 사달라고 한 거였어요. 저도 처음엔 결혼식 날 신을 구두라도 사나 싶어 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비 동서가 평소에 신을 구두를 시동생에게 사달라고 한 거였죠. 구두가 도대체 뭐로 만들었는지 25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시동생을 말렸습니다. 무슨 날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구두를 뭐하러 사주냐고요. 결혼식 날 신을 구두라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하다고요. 우리 이슬이가 지금은 장인어른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원래는 모델과 나왔어요. 근데 그 모델과 친구들한테 청첩장 주러 갈 때 꼭 이런 구두가 필요하다잖아요. 대학 때도 친구들만 모델로 데뷔하고 자긴 못해서 창피해했었는데 지금도 다들 부잣집에 시집가서 모임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두르고 온대요. 그래서 구두만이라도 꼭 이거 신고 싶다는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제 보니 예비 동서가 순진한 시동생을 아주 주물럭 요리를 하고 있었더군요. 지금까지 사준 게 250만 원짜리 구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봤던 에르메스 가방도 시동생이 사준 거예요. 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죠. 사람을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이도 아직 어린 아가씨가 남자친구한테 몇백만 원씩 하는 명품을 사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 싶어서요. 남편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바로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바로 시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예비 동서의 문제점이 명품만이 아니었거든요. 전 몰랐는데 예비 동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그 모델과 친구들과 내내 비교를 했대요. 신혼집을 구할 때도 동서는 무조건 강남에 살고 싶다고 했고요. 본인 친구들이 다 강남에 산다고요. 내 모델과 동기 시댁이 강남에 되게 유명한 웨딩홀 한다고 말했었지? 걘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부터 신혼생활 시작했다니까? 우리 자기 어머님도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한정식집 하시는데 비슷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아? 우리 어머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사치하시는 분 아니야. 형 결혼할 때도 20평대 해주셨는데 나 결혼한다고 갑자기 강남에 50평대는 말도 안 되지.
시동생이 동서에게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했는데도 동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었답니다. 어머님처럼 대단한 사업가가 집 사는 거 가지고 사치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나 돼? 집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그 촌스러운 자기 형수랑 같아? 그 형수는 30 넘어서 결혼했고 난 20대의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 나 정도면 당연히 결혼하면서 그 정도는 받아야지? 이미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남편은 예비 동서에 대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동생은 예비 동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어서 철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연스레 달라질 테니 좀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로 시부모님은 동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창 결혼 준비 중이라 바쁜 줄은 알았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따로 불렀다. 이슬이, 너 내 아들 돈 보고 만나니? 시어머니는 원래 말을 돌려서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예비 동서의 행동에 다들 걱정하니 아예 대놓고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이목구비도 또렷하시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시어머니가 바라보기만 해도 앞에 사람은 긴장하게 돼요. 역시나 그 여우 같은 동서도 시어머니의 카리스마에 바짝 긴장해선 눈이 휘둥그레져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사달라는 둥 몇백만 원씩 하는 가방이며 구두를 왜 사달라고 하니? 너 나 처음 봤을 때도 내 식당 달라고 했지. 난 절대 너처럼 남한테 바라기만 하는 애한테 내 식당 줄 생각 없다. 저는 은근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동서가 결혼 전에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시집을 와야 제가 그나마 편할 테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생각보다 더 교묘하게 못돼 먹었더라고요.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툭 쳤어요. 몸을 돌리니 예비 동서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눈을 바짝 치켜뜨더니 흘겨보고 있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대뜸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이 내가 오빠한테 구두 사달라고 한 거 아주버님한테 꼰질렀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저만 깨졌잖아요. 형님이 뭔데 우리 사이를 방해해요? 형님이 뭘 모르시나 본데 남자는 여자가 좋으면 몇백만 원짜리 구두가 아니라 강남의 50평대 아파트도 사줄 수 있는 거라고요. 전 어이가 없어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예비 동선 시어머니한테 혼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전 애써 마음을 다잡고 동서에게 차분히 말했죠. 이번 일은 누가 봐도 동서가 잘못한 일이야. 내가 엄연히 동서보다 윗사람인데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굴고 말하세요. 괜히 내가 젊고 예쁘니까 샘나서 이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두고 봐요. 내가 결혼하면 형님 이 집에서 찬밥으로 만들어버릴 거니까. 동서는 자기 성격처럼 유치한 선전포고를 하고는 주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전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서는 저를 연적으로 여기면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죠. 시어머니께서 이번 생신은 집에서 하자고 하셨어요. 자꾸 식당에서 가족들이 모여 행사를 하다 보니 직원들이 우리 집안 행사를 챙기느라 다른 손님들께 소홀해지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가족들 행사는 모두 다 집에서 하겠다고 하셨죠.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식당 일에 진심이세요. 어떻게 하면 식당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번 생신이 다른 건 장소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한정식집 사장이지만 너무 매일 똑같은 것만 보고 똑같은 것만 먹으면서 살다 보니 이제 좀 물린다. 이번에 우리 며느리들 실력 좀 보자. 이번 내 생일은 둘이 한번 상 좀 차려봐. 시어머니는 명절날도 식당에 나가시다 보니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 만들고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저나 동서가 시댁에서 음식을 할 일이 전혀 없긴 했죠.
그래서 이 김에 저와 동서의 실력을 좀 보시겠다면서 선물 같은 건 필요 없고 둘이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뭔가 해달라고 하신 거라 잘 해내고 싶었죠.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와 달리 동서는 식당 일에 욕심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호시탐탐 시어머니께서 자신을 언제 식당으로 불러주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해서 식당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참인 것 같더라고요. 저와 동서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둘이 따로 만나 시어머니의 생신상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이젠 한정식이 좀 물린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드셔보시지 않으셨을 만한 한식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형님은 취향만 촌스러운 게 아니라 사고방식도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요.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정식은 물렸다고. 무조건 고급스러운 양식으로 가야죠. 제가 엄청 좋은 한우 스테이크 구해올 테니까 형님은 그냥 샐러드나 좀 준비하세요. 어머님이 한정식이 물리신다고 한 건 항상 똑같은 것만 드셔서라고 지루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 동선 어머님이 한정식이 얼마나 진심인지 몰라서 그래? 분명 우리가 새로운 걸 찾아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아이고, 누가 보면 한식 대첩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어차피 형님이랑 제가 마음이 맞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럼 그냥 각자 해요. 전 스테이크랑 샐러드 준비할 테니까 나머지는 형님이 새로운 걸 찾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동서는 제 생각이 틀렸다며 시간 낭비라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전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 훌륭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조언도 받고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동서는 정말 어디서 구했는지 때깔부터 다른 스테이크를 덩어리로 구해왔더라고요. 전 그 두꺼운 고기를 집에서 어떻게 구울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아예 유명 요리사를 불렀더라고요. 고기 잘 굽기로 유명한 사람으로요. 제가 음식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요리사는 시댁 정원에서 고기와 해산물을 쇼까지 버리며 굽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서와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니 신경 쓸 일은 아니었지만 은근 견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전 저대로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동서가 아니었죠.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님이 안 드셔보신 한정식 어쩌고 하시더니만 결국 이런 거나 준비하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신 거예요? 볼품도 없고, 이게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형님 때문에 괜히 저까지 어머님한테 한 소리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평소 같으면 동서 말에 저도 욱했을 텐데 그날은 저도 긴장해서인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제가 차린 음식이 어딘가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동서가 데려온 유명 요리사가 차린 음식이 휘황찬란하게 차려져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내놓은 음식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차린 음식은 경주에 사는 제 친구가 알려준 식당에서 고안한 거예요. 요즘 경주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여행 오다 보니 현대식과 한정식을 합쳐서 만든 메뉴들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만들어 봤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음식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이건 연근이랑 잡채를 넣어서 스파게티처럼 만든 거니? 어머, 이건 또 뭐냐? 나물을 올려서 만든 피자? 어쩜 크네. 네가 이런 생각을 다 했니? 난 이런 한식은 처음 본다. 시어머니는 유명 셰프가 만든 스테이크엔 눈길조차 주질 않으셨어요. 오로지 제가 만든 음식과 제가 어디서 보고 참고했는지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셨죠.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전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새로 세우고 계신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2호점을 생각하고 계셨죠. 2호점은 1호점과 뭔가 많이 다른 특색을 가진 식당으로 만들고 싶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제가 만든 음식을 보고 아이디어가 마구 솟아올랐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강남에서 고가 한정식을 팔아왔지만 2호점은 무조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동네의 터를 잡고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는 특색 있는 한정식 집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였어요.
그네 네가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나중에 식당 직원들이랑 2호점 회의할 때 한번 식당에 나와라. 너한테 조언을 좀 받아야겠어. 전 제가 의도했던 상황이 아니라 너무 당황했습니다. 전 그냥 시어머니가 평소 드시던 음식에 질렸다고 하셔서 단순히 새로운 걸 드시게 해드리려고 싶었던 마음에 그런 건데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으로 혼나게 된 건 제가 아니라 동서였어요. 내가 한식당 사장인데 내 생일에 유명한 양식 요리사를 집에 불러들인다는 게 말이나 되니? 이게 소문이라도 나봐라. 강남에서 난다긴다는 분들은 다 내 식당에 다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알고 보니 비싼 양식 좋아한다고들 할 거 아니냐? 둘째, 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니? 그리고 이 소고기는 또 뭐야? 뭘 이렇게 비싼 고기를 샀어? 동선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들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너무 못한다고요. 전 속으로 고소하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티를 내지 않았죠. 어쨌든 동서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그런데 애꿎은 똥물이 제게 튀었습니다. 동서는 괜히 저더러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 식당에 관심도 없다더니만. 형님, 저한테 일부러 거짓말한 거죠? 사실은 형님도 어머니 식당 욕심나서 물려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동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식당을 물려받고 싶어서 사력을 다해 메뉴를 만들어낸 줄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냐고요. 동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난 시어머니 식당 물려받을 생각 추워도 없어. 그리고 동서가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어머님이 알아서 동서한테 물려주시겠지. 뭐가 걱정이야? 짜증나. 도대체 내가 왜 저런 촌스러운 아줌마보다 못하다는 거야? 나한테는 식당에 나오라는 말도 안 하고. 동서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소리를 마구 지르며 쌩떼를 썼습니다. 동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어머니의 식당에 들어가 일하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동서에겐 아직 말도 안 꺼내셨나 보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왜 동서에게 식당에 나오라는 말을 안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전혀 모르겠나 봐요. 시어머니가 식당을 한 게 거의 30년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으셨겠어요. 사람 딱 보면 어떤지 아시겠죠. 사실 동서가 친정 아버지가 하는 공장에 나가 격리 일을 하기는 하지만 가만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친정 아버지 카드를 쓰며 고가의 물건을 사고 출근도 잘 안 해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가 보기엔 아무리 자기 아버지 공장에서 일한다곤 해도 일도 안 하고 돈만 가져다 쓰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선뜻 동서더러 식당에 나오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동선, 그때부터 오히려 더 똥줄이 타는지 시어머니의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아주 고군분투를 했어요. 티나게 여우짓을 해댔죠. 동서는 공장 일은 어쩌고 툭하면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곁눈질로 일도 배우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저도 그런 점은 높이 사요. 저야 식당 일에 관심이 없으니 동서가 시어머니의 식당을 물려받아 주면 저야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동서는 예상을 참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식당에 갈 일이 있었어요. 생신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2호점 일로 회의에 참석하라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거든요. 전 정말 연락이 올 줄은 몰랐는데 진짜로 연락이 와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정말 제가 가도 되는 자리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회의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을 봤지만 시어머니의 카리스마가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야 뭐 아는 게 없으니 제가 생신상 차릴 때 참고했던 지방의 한정식들 위주로 참고하시라고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2호점을 내려고 생각하신 동네 임대료가 예상보다 비싼가 보더라고요. 젊은이들을 상대로 할 예정이라 인테리어나 홍보 비용도 꽤 들고요.
시어머니는 예산으로 잡은 금액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니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있어 봐야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전 슬쩍 회의 자리를 나왔죠.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동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내가 무조건 시어머니한테 말해 볼 테니까 아빤 준비만 제대로 하고 있어. 이것만 성사되면 아빠 대박 나는 거야. 이거 잘 되면 나 강남에 집 사주기로 한 거 잊으면 안 된다. 동서는 또 무슨 꿍꿍이인지 친정아버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동서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얼른 나와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때마침 다음 안건이 동서의 통화 내용과 연관이 있더군요. 동서가 매일같이 시어머니 식당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시어머니가 할머니 때부터 만들어 오신 비법 고추장이 있어요. 그 고추장이 유명해서 식당이 덩달아 잘 된 거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그 고추장을 판매용으로 만들어서 팔자는 제안을 했더군요. 동서 친정아버지 공장에서 만들면 된다고요. 시어머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고추장을 그렇게 대중화되어 팔아버리면 당신네 식당의 고유한 맛을 좋아해서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좋아할까 싶어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어머니, 2호점 하신다면서요. 고추장 팔아서 번 돈으로 2호점 내면 일석이조잖아요.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도 트렌디하게 가야죠. 여우 같은 동서는 시어머니가 2호점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걸 바로 알고서는 그 부분을 공략했어요. 시어머니는 사업가이시니 당연히 넘어갔고요. 시판 고추장을 만들기 위한 공장도 동서 친정아버지 공장이 있으니 일사천리로 척척 결정이 났습니다. 전 다시 한번 동서의 잔머리에 놀랐어요. 확실히 저보다는 사업은 잘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때와는 달리 우울증 비슷한 게 오더군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몸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일도 많아 제대로 쉬지를 못하다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돼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주시러 친정 어머니께서 아침마다 집으로 오시는데 저를 볼 때마다 걱정이 많으셨죠. 일보다 쉬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몰골이 옆에서 보기 안쓰러웠는지 일 좀 줄이고 시간을 내서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들으시던 친정 어머니께서 애들 걱정은 말고 오랜만에 남편이랑 오붓하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전 그제서야 제가 많이 안 좋아 보이긴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죠. 시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시며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딱 그 꼴이더라고요. 사람이 쉬면서 일도 해야 더 능률이 오르는 건데 제 욕심에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여행인가 싶어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린애 둘을 매일 친정 어머니께 맡기는 것도 죄송했는데 저 좀 쉬겠다고 친정 어머니를 또 힘들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신 친정 어머니는 저에게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쉬다 오라고 하셨어요. 애들 한창 클 때는 너희 둘이 놀러 갈 정신도 없고 그땐 엄마도 늙어서 애들 못 봐. 차라리 엄마가 한 살이라도 어려서 도와줄 수 있을 때 다녀와. 친정 엄마는 뭐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면서 꼭 다녀오라고 했어요. 전 친정 어머니의 배려에 울컥했습니다. 전 예전부터 너무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여러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못 갔던 미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러고 보니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 이후에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더라고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기만 하는데도 저와 남편은 신이 났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가겠다고 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 좋은 기분을 초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긴 누구겠어요? 바로 제 동서예요. 저와 남편이 여행 준비로 한창 바쁘던 와중에 동서와 시동생이 새로 이사를 했어요. 동서가 노래를 부르던 대로 강남에 입성을 했죠.
동서가 시어머니 비법 소스를 판매용으로 친정 공장에서 소스를 만들어 팔더니만 돈 좀 벌었는지 50평대까지는 아니어도 강남에 휘황찬란한 집을 샀더라고요. 그전에도 만나기만 하면 친정 부모님이 대박이 났다고 잘난 척을 무지하더니만 많이 벌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저야 동선의 집에 가는 게 썩 내키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선인데 손윗 사람으로서 가서 축하를 해줘야죠. 거기다가 웬일로 시어머니까지 오신다고 해서 온 식구가 총 출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식당 일에 큰 공을 세워서인지 예뻐하시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우리 둘째는 일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못하는 게 없네. 집도 너무 예쁘게 잘 꾸몄다. 역시 센스가 있어서 그런가? 암튼 제주꾼이야, 제주꾼. 시어머니 말대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이 싹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동서에게 뭔가 얘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언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아주 기고만장해서는 또 잘난 척을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소스 덕분에 아버지 공장도 대박 났다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선물로 이사할 때 인테리어 싹 새로 해주신 거 있죠? 요즘은 돈만 주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아예 소품까지 다 세팅해서 주더라고요. 역시 돈만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동서가 신나서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꾸 배알이 꼬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죠. 시어머니는 무섭고 동서는 불편하고 도망가고만 싶었어요. 동서가 출장 뷔페까지 불러서 거실에 준비해놓고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둘째를 낳고 아직 체력이 돌아오질 않은 상태라 영 입맛이 없었죠. 그래서 과일만 조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제 곁에 다가온 동서가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님, 둘째 낳고 많이 힘드셨나 봐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근데 살 빠지니까 10년은 늙어 보여요. 이러다가 아주버님보다 누나로 보이겠어요. 좀 드세요. 동서는 멋대로 제 접시에 음식을 마구 담았습니다. 전 순간 짜증이 나서 그만 담으라고 동서의 손을 툭 쳐버렸죠. 그러자 동서가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냐며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불쌍한 표정을 짓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전 형님이 애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살이 많이 빠지셨길래 걱정돼서 음식 좀 담아드린 건데 형님이 싫다면서 제 그릇을 쳐버렸어요. 동서는 한순간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데 달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섰어요. 요즘 진영이 엄마가 일도 많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요. 오늘도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재수 씨 축하해주고 싶다고 해서 온 거예요. 남편 말에 시아버지께서 걱정 어린 표정으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둘째 낳고 회복이 더디다고 하더니만 어디 많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내가 보약이라도 한 채 해줘야겠네. 너 여행 다녀오면 나랑 한의원 가서 진맥 좀 받아보자. 그래도 시댁에서 저를 챙겨주시는 건 항상 시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전 시아버지에게 괜찮다고 요즘 몸이 많이 처져서 힘들었는데 다음 주에 여행 다녀오면 많이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시아버지는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게 보내다 오라며 용돈까지 주셨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제가 시아버지에게 잠깐 관심 좀 받은 게 셈이 났나 봐요. 식사가 끝나갈 때쯤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슬쩍 제 곁에 오더군요. 사실 동서가 저에게 궁금해하는 거야 뻔했죠. 아까 시아버지의 대화를 들었으니 아마 제가 어디로 여행 가는지가 궁금했을 거예요. 전 동서에게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봐주기로 해서 미국으로 2주 정도 다녀올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던 동서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라고요. 형님이 미국을 간다고요? 헐, 집이라도 팔아서 가시게요? 동서는 항상 저런 식이었습니다. 절 무시해도 아주 개무시를 했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호구라서 동서의 만행들을 다 참아준 게 아니에요. 한 집안의 며느리라곤 달랑 둘인데 괜한 분란을 만들어 봐야 어른들 보시기 좋지 않으니까 큰 며느리로서 참고 인내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재수없는 졸부년에게 참교육을 시켜줘야겠어요. 전 잔뜩 성질이 난 얼굴로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켰죠. 그리고 제 은행 잔고를 열어 동서의 눈앞에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눈을 질끈 감으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화가 나서 동서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뺨을 한 대 갈겼어요. 졸부주제 깝치지 말고 뒤지기 싫으면 눈 똑바로 뜨고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동서는 제가 때린 볼을 부여잡으며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전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한 번 더 동서에게 들이댔죠. 그러자 그제야 핸드폰 화면을 확인한 동서가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다시 한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뒤에 붙은 0을 셌습니다. 부식한 년. 이 정도 큰 돈은 본 적이 없어서 셀 수 없나 보지? 통장에 있는 현금만 자그만치 20억이다 이년아. 네가 감히 날 무시해? 그랬습니다. 제 통장엔 순수 현금만 20억이 넘게 있어요. 사실 제가 도서관 사서로 지내면서 그냥 도서관에만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에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전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쓴 시나리오가 50편이 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쓴 시나리오가 하나둘 팔리기 시작하더니 팔린 작품 중 하나가 대박이 났어요. 그 이후론 몸값이 훌쩍 올라서 원래 받았던 시나리오 가격이 50배가 올랐죠. 그래서 도서관 사서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집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엔 제가 쓴 시나리오 집이 책으로도 나와서 수입이 꽤 쏠쏠했고요. 더군다나 제 재산은 통장에 남은 잔고만이 아니에요. 제 아이들을 봐주시는 친정 어머니께 감사해서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집 근처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사서 1층에 세를 주고 3층에서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시댁에서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제가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통장에 20억을 그대로 둔 것도 그 때문이고요. 아무리 아이를 봐주신다고 해도 같은 부모님인데 친정 어머니에게만 잘해드릴 수는 없죠. 평소 시어머니의 꿈인 2호점을 만들게 되면 그때 투자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되면 바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릴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동서가 이따위로 나오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제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뺨을 날린 그날 전 시댁 식구들을 모두 불러 지금까지 동서가 제게 저지른 일들을 다 말했어요. 물론 시부모님도 웬만한 일들은 알고 계셨지만 전 아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저 동서처럼 정신 나간 애랑은 더는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요. 동서가 저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제가 하는 일과 제 계획에 대해 알게 되신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보셨습니다. 나도 나름 사업한다는 사람이라 시야가 넓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시야가 좁은 사람인지 알았다. 네가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책임자면 식당에 앉아서 일일이 다 간섭하고 참견해야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틀렸다. 시어머니의 꿈이었던 2호점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고마워하셨어요. 저는 계획대로 30억을 모아 시어머니의 식당 2호점에 투자를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가게를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식당 내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가 됐죠. 말이 거창하게 투자지 사실 시어머니의 사업을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어머니, 이렇게 건강하시고 굳건하신데 꼭 며느리들한테 물려줄 필요 있을까요? 전 어머님이 이 식당에 가장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전 사업하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곁에서 돕기로 했어요. 저의 마음이 통했는지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동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요즘 매일같이 가게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집에 눈도장을 찍으러 와요. 제가 많이 마른 게 걱정된다면서 몸에 좋다는 건 다 가지고 옵니다. 이거 제가 형님 주려고 진짜 어렵게 구한 거예요. 이게 기력 회복에 그렇게 좋은 중국의 명차래요. 꼭 드셔보세요. 무릎만 안 꿇었지 사과는 수도 없이 했어요. 하지만 전 쉽게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동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식당은 절대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동서는 집에 왔다가 돌아갈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잘 좀 말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 대주주 형님이 말만 잘해주시면 어머님이 저한테 2호점이라도 맡기지 않으실까요? 형님이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형님의 영원한 딸랑이가 되어드릴게요. 네? 동서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간사해요. 전 아예 대꾸도 안 합니다. 제가 쪼잔한진 모르겠지만 사실 아직도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동서와의 지난 날을 다 잊고 잘 지낼 수 있을지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유부 선배님들이 판단 좀 해주세요. 철딱선이 없는 된장녀 졸부 동서가 과연 개가천선하고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자세히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